거창하게 써놨지만 여기서 성장과 노동 유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챕터를 저희는 구성을 했고요. 우선 저희가 왜 이 문제를 선택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저희 생각에 대한 첫 번째가 저희는 대안을 두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걸 해외 사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지. 근데 실은 해외 사례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 맥락 속에서 이건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한번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문제를 먼저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 장표는 아침에 보셨던 그 장표 맞습니다. 저는 성장이라는 것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의한 거스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까 연구원님께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의 틀이 크게 바뀌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멘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재교육을 받아서 일자리를 새롭게 계속 찾아야 되고 그 말인 즉슨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정규직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정규직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취약계층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에 저는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졌고 두 번째로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전망에 이제 이 내용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걸 보고도 좀 고민이 많아서 연구원님이랑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일자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칭이라는 건 일자리가 실제로 있고 재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걸 가르쳐서 매칭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변화해서 직업을 예측 못한다고 하셨는데 재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 저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왜 비정규직 하기 싫은지 그러면 어떤 거를 주면 우리가 비정규직을 할 것 같은지를 생각해봤어요. 왜 정규직을 할까? 안정적이고 임금 많이 주고 복지 좋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사회적 인식이 좋으니까. 그러면 비정규직한테도 급여를 많이 주고 보험이 있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지게 하고 정규직을 솔직히 저는 이거는 약간 이견이 있어요. 팀 내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최적의 꼴은 정규직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어쨌든 과도기의 상태에서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비정규직 교육에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산업과 교육의 격차를 줄여서 그 기업의 사내대학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 동안 저희가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거는 다른 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생각을 할 건데요. 비정규직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구직 환경을 조금 더 모색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나가라고 하려면 밥벌이 정도는 함께 고민을 해주고 나가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저희는 덴마크와 스웨덴을 봤습니다. 왜 봤냐면 아까 난상 토론 말씀드렸는데 연구원님께서 사회 안전망을 그러면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비정규직이 불안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안전망이 있으면 기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서 이제 덴마크랑 스웨덴을 봤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볼 만한 점은 그게 정말 많지만 90%가 노조를 가입하고 있다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의 갑의 위치 10%만 연대를 하고 우리나라 90%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노조를 가입을 해서 묶어놔서 어떤 이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실정에서 가능한지까지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임금이 너무 많이 비정규직은 급여와 휴가비, 복지비 외에 15%의 보상급, 주말, 국경일 휴가비를 더 받아서 물론 주말 수당, 저녁 시간이 물론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3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스웨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웨덴에도 비정규직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체 노동직, 시간제 노동직이다. 그리고 굉장히 적은데 그 임금입니다.
실은 비정규직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불안하고 당장 저한테 하락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맥락 속에서 이걸 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IMF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겪지는 않아서 태어나긴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는 실은 신뢰하지 못해요. 돈 있는 사람이든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많은 부분에서 신뢰가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정규직을 하려면 내가 사회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잡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넘어지기조차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서 있는 거예요. 되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금을 보시면 누가 비정규직 하고 싶겠어요? 불안한데 돈까지 보여줘요. 진짜 누가 하고 싶겠어요? 진짜 직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성을 차치하더라도 정말 가볍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벌주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거는 제가 퍼센트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한 뉴스 기사, 중앙일보 기사의 일부입니다. 32.8%에 달했대요. 전체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근데 왜 문제를 야기하냐? 정규직에 훨씬 있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져서 언제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비정규직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재교육 같은 것도 뭐 오케이 맞는데요. 그 아까 사회안전망 3대 금방 끝낼게요. 3대 안전망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최소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데 실은 그 기준 마련하는데도 한 세월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노동한 만큼 그냥 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그러니까 그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절대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걔네 노동한 것에 대한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저임금을 고임금으로 돌리고 뭔가 고용 안정성을 그런 유연 안정성, 내가 그 실직을 해도 아까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스웨덴에서는 370만 원 받거든요, 한 달에. 실업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뭔가 구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비정규직을 선택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만한 데까지는 올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혁신성장을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혁신성장은 보통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내놓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시면은 혁신성장이란 저희가 나름대로의 따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제 교수님의 그 책에도 있지만 약간 구시대 의존 및 답습 탈피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게 소득주 성장은 이제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켜가지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약간 수요 중심의 정책인 반면에 이제 혁신성장은 그 기업들의 혁신을 통해가지고 공급 주도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하나의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경제 부분이 아니라 교육과 개인, 이제 그런 세 부분을 통해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 혁신성장을 이렇게 저희가 정했냐? 아까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는데 국가 구조개혁은 탈추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그럼 국가 구조개혁을 탈추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혁신성장이라는 게 꼭 경제에만 국한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끼리 나름대로 혁신성장을 좀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혁신성장이라는 게 경제적인 용어지만 아무래도 국가의 조망이 걸린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다음 서론이 이제 끝났고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혁신 성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혁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저의 요인들을 알아봤을 때 저희 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크게 교육 그리고 개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혁신 성장의 저의 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듣지 못하고 있고 초중고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듣지 못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목적이 대입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목적이 이제 취업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저희가 마주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은 이제
기업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혁신성장으로 성공한 벤처 같은 벤처 사업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조언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기업가 정신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저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개인적인 저의 요인도 우리나라에 되게 팽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속담은 벤처 그러니까 혁신 성장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는 실패는 성공을 낳는 어머니가 아니라 단지 실패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사회적인 풍조가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러한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회 풍조가 결국에는 실패 때문에 혁신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아까 이민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 정치는 이제 부시대의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0, 80년대, 60년대까지 보였던 탈추격이 아닌 추격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를 타파해서 이제 탈추격으로 나아가야 혁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시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는 그 저희를 들으면 대한민국 너무 암담하시죠. 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할 건데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혁신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혁신성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책학교에 모이신 분들 그 미랄이 돼서 앞으로 열심히 혁신성장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초등부 필수 교육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들어가서 어린애들도 한번 창업가의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 안정망. 제가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창업과 폐업이 자유롭게 일어나도 내 인생에는 내 인생이 실패자가 아닌 그 낙인을 찍히지 않는 혁신을 위한 혁신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는 최근에 김병관 의원님이 고용노동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법들을 이제 개정하는 안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이 법을 또 개정하는 곳이 또 이제 정치권 개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제 매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호텔처럼 뒤집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가의 어떤 존폐나 또 국민의 삶의 질 이거에 관련된 또 국민과의 합의된 어떤 정책을 다시 뒤집어질 수 없는 그런 국가 미래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설치가 되면 네, 혁신성장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데요. 네, 요즘 많이 해조선이라고 하는데, 네, 해조선에서 해군조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네, 2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고요. 저희 조의 주제는 성장과 분배가 과연 양립 가능한가 아니면 양립 가능하지 않는 딜레마적 상황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로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성공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성공적인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논의를 나눠봤고요. 과연 성장과 분배는 딜레마인가 이 딜레마적 상황이 해외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국하고 북유럽 국가 이런 사례를 좀 찾아봤고 그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두 개의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봤고 그 진단은 이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과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앞부분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뒤에 발표자분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게 되었는데요. 최민국 국민소득 100불에서 50년 만에 3만 불로 300배 이상의 성장을 거뒀습니다. 동시에 민주화도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성공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은 갱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재형 리더십의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인으로는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리더의 좀 비전이 명확하면 그걸 좀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냄비 정신이라고도 좀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좀 민족성이 있는데요.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그에 대해서 급속하게 결집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좀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또 교육열도 강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대학으로 지식인들이 집결을 하게 되었고 민주화에 대한 그런 담론이 빨리 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영향성은 그때 당시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이 미국의 지지 철회 협박에 민주화를 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좀 현실적인 상황도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성장과 분배가 과연 딜레마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한국은 지금 현재 저성장 양극화로 성장과 분배 갈등 문제가 심각한 걸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성장과 분배라는 이념을 가지고 지금 갈등을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인으로는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에 따르면 양극화는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장으로는 분배가 강조된다면 사회복지를 강화하게 되고 이에 따르면 또 성장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난 250년 동안의 세계 역사적인 이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동시적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베버리지안 보고서를 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정책을 이제 대규모로 실시했는데 결국에는 좀 성장의 문제점을 느끼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좀 정책을 선회한 사례가 있었고 또 과연 좀 양립이 가능했다라는 사례로 보면 북유럽 국가를 들 수 있는데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민주의 정책을 피면서 이제 유연안정성이라는 정책을 하면 약간 기업의 성장도 보장해주고 그에 따른 복지도 보장해주면서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피면서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지금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은 원래 세계적인 연구에 따른 임금주도 성장인데 이 임금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원인 변수가 아닌 결과 변수지 원인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아무리 조작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을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만약에 만약 이론이 옳다면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여러 정책을 보면 지금 설비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실제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 지표를 다 확인해 보더라도 이 성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과 분배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결론이 어쨌든간 성장과 분배는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공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슬라이드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요. 슬라이드는 단순히 이제 법적 근거예요. 헌법적 근거. 그래서 경제가 일단은 공정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공평한 경제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쟁의 공정화 관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에서 이제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아니면 하도급 계약 그리고 기술 탈취 이런 등에서 경쟁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정 협의 의무제 이제 서로가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의무를
부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면으로 남기고, 기술 이전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서면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게, 기업과 노동자도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가 내세운 건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고용주도 성장, 소득주도 분배. 고용주도 성장, 소득주도 분배입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용을 통해서 서민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이 어떻게 보면 분배의 일환이다.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소득을 그냥 단순히 늘려주는 건 아니냐. 이것은 최저임금제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경우에는 똑같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일의 변화 없이 그냥 소득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일이 기존에 없던 사람이 고용을 통해 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소득을 얻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 정책을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광주형 일자리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가 물론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행히 현대자동차에서 기존의 그 기율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임금 단가를 반으로 해준다는 조건 하에 이제 투자가 진행됐고, 결론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가게도 이제 소득을 얻게 됐죠. 이제 그래서 그 파이를 커짐에 따라서 이제 가게도 이제 소득을 얻게 된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고용주도 성장, 소득주도 분배 이 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점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먼저 손을 벌리고 이제 기업이 우리 그래도 있으니까 해볼게요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투자를 먼저 고민을 해서 그것을 지자체에다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 홍보를 해요. 우리 시에 투자를 해주세요. 우리 시에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투자 유치 홍보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낙점이 되는 곳이 이제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업이 정말로 본인이 효율적이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실패율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분명히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했던 것인데 조금 성과가 낮았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시전의 경제특구와 같이 하는 것인데, 시전의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법적인 접촉에 좀 덜 받을 수 있게 과학기술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중국의 정부에서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정 이제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프리하게 이제 과학 설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나 이제 다른 모바일 지급 결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장을 하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고용주도 성장, 소득주도 분배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은 성장과 분배는 같이 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조에도 취준생만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취준생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자리를 아직 보장하니까 한 번도 일자리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로 국가가 우리에게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로부터 우리 이야기를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금 청년들에게, 혹은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꼭 젊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취업 정책, 그러니까 현재 청년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룰 정책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정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앞서 보셨듯이 이민아 교수님께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큰 축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다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수능 구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재교육이라는 말씀을 쓰셨지만 사실 이게 재교육이든 최초교육이든 어쨌든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는 다 귀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현재 취업을 위한 교육에는 확실한 목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미래 사회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일자리가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저희 조원에 일어 전공을 하고 계신 이제 조원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번역 일이 하고 싶다. 근데 앞으로 이런 번역 일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일자리에 대해서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역량, 그 일자리가 요구하는 역량을 알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닥치는 대로 토익하고 학점 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저런 거 준비하면서 중포난방식 교육을 하고 이러한 교육은 취업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을 살펴보면 이미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저희 정부에서 18세 이상 그리고 69세 이하에 대해서 실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돈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이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의 문제점이 첫 번째로 제도를 악용 또는 남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요.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든지 간에 뭐 생활이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것이 구직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내가 뭐 교육을 하고 싶은 거에 쓰든 뭐 먹고 싶은 거를 국가의 돈으로 쓰든 말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이 즉슨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돈이 실제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냐 실제 취업 성공 패키지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성과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를 구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최저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자고 일자리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 자아 실현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도 여기 가 저기 가 먹고 살 수 있어 여기 가면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이러한 자금 운용,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 생활자금, 교육자금, 그리고 또 남은 사례로 인해서 유실되는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돈의 양은 많은데 실제로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취업 확률이 높고 미래의 전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컨설팅이 이러한 자금을 대는 사업에는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이거는 현재 저희 국내 민간 취업 멘토링 서비스인 있다라는 플랫폼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선배 이미 취업에 성공한 사람 혹은 이직한 사람들이 현재 국내 취업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약간 커뮤니티의 선순환으로 커뮤니티의 입점으로 인해서 사람들 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더 효율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과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청년 취업 가이드 센터라는 민간이 아닌 정부 사례도 있는데요. 이렇게 덴마크에서 지금 유스 가이언스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 제도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컨설팅 제도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더욱 더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더욱 더 잘 쓰는 일은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를 구직하는 사람들이 더 넓은 미래를 보고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끔 국가가 국민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띄워주는 컨설팅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2시간 동안 토론을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 해야 되죠? 실효성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국가가 컨설팅을 제공했을 때
청년들의 구직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 사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혁신 안전망을 엑셀러레이트를 활성화 방안인데요. 우선 여태까지 우리가 오전에 강연했던 것들, 우리가 토의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탈취격화 전략으로 포용적 성장을 쌓기 위한 안전망을 쌓는 건데, 유민아 이사님께서 크게 혁신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혁신 안전망이 사실은 그 탈취격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중에서도 혁신 안전망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트라는 방안을 통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그 조교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혁신 안전망의 측면을 특히 제도전 실패를 지원하는 제도전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제도전보다는 엑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전에 대한 실패 지원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창업을 할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도 수많은 벤처기업이 있지만 기술을 가져서 벤처를 시작을 했는데 경영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커지면 전문 경영인을 다시 고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술과 그 경영에 대한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게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국 혁신은 정부가 주도한다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전을 위한 실패 지원은 솔직히 말하면 기업에게 돈을 갈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안전망과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야만 가능한 건데, 저는 이것이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동기부여의 차이입니다. 정부가 지금 많은 창업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엑셀러레이터들은 자기들이 키운 회사에서 수많은 인센티브, 주식을 받는다든지 나중에 그 회사가 컸을 때 다른 수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 돈을 줘서 얘네가 잘 크고 있나 확인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훨씬 더 큰 동기부여로서 이 스타트업 벤처들을 저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는 2012년 전까지만 해도 컨설팅 회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엑셀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7년 미만 혹은 5년 미만의 첫 벤처 스타트업들을 기준으로 하고, 이 짧은 시간에 그 성공률 상승의 전문적인 절차를 갓 시작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주는 게 바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 그때부터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서 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15월부터 엑셀러레이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창업진흥원 엑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했으며 2018년 현재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3억 원 내외의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게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등록 현황인데요. 전체 서울에 학계 138개가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인 게, 엑셀러레이터의 규모가 큰 회사도 있지만 직원이 진짜 1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국내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재원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을 얘네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얘네를 지원해줄 돈이 엑셀러레이터 회사 펌에서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매번 외부자를 유치해 펀드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바로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벤처 창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그 창업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들을 위한 국가 혹은 민간의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이 직접 어떤 스타트업을 지원할지를 골라서 그게 돈이 필요할 때 중기부서나 신규 설립된 지원기관을 통해서 상한선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신청 후 그 감사를 하는 거죠. 네게티브 방식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훨씬 더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상한선 있는 금액으로 한 이유는, 정부가 주는 금액과 민간이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금액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민간은 자기가 투자의 입장으로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윤을 뽑을 수 있지만, 국가는 그게 세금이고 국가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한선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 기대할 수 있냐면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재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업을 활성화되고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 모델 비즈니스 전략 투자 유치 검증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굉장히 큰 투자자들과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벤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투자자들을 만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들은 그만한 인맥이 있고 그 사람들과 충분한 그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개해줘서 충분한 기술력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만나게 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육성 인센티브를 받고 또한 엑셀러레이터라는 하나의 펌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저희 발표의 제한점은 저희가 그 대출 재원을 위한 시행을 위한 재원 주체적인 설계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약 420조의 예산 중에서 몇 프로를 어떻게 이쪽에 떼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했는데 민간을 어떻게 이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출 사업을 끌어들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아직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